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직 한국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일치월장 교재죠. 90쪽에 오늘은 고려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 내용만 정리하죠. 거기 천문학과 의학 이렇게 돼 있는데 천문학과 관련해서 하나만 동그라미예요. 사천대 서운관이라고 돼 있죠. 자,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던 그 기구를 우리는 서운관 그리고 사천대, 나중에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만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고려시대에.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의학과 관련해서는 거기 고려 중기에 향약방과 향약구급방이라고 하는데, 향약구급방 별표 3개 하시죠. 13세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의학서인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의학서들은 많이 어느 정도 여러분 알겠지만 향약구급방 같은 건 좀 의외로 틀릴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고요. 인쇄술은 별표 3입니다. 왜냐하면 고려는 금속 활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보통 거기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이게 얘기 나오잖아요. 현재 그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상정 고금 예문인데, 실제 직지심체 요절은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존 최고입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인데 이 직지심체 요절은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인쇄술을 만들었으나 그걸 널리 퍼뜨리는 데는 우리가 또 좀 실패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농업기술과 관련해서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거기, 12법, 비료이용법, 그래서 휴경지 감소, 우리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하나 더 하면은 2년 3작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 위에 있잖아요. 니은에. 그 정도고요. 기피가리가 됐다. 아까 기피가리 12법 얘기했고요. 목화재배 얘기했습니다. 그 농상집요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약무기는 뭐 앞에, 최무선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최무선이 이제 원나라 사람에게 전수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스파이지 뭐.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과 화표를 제조했다. 이게 이제 조선 전기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족 문화의 발달과 해서 문학과 관련해서 되는데 그건 뭐 넘어가고요. 예. 문학과 관련된 건 뭐냐면 국문학에서 다룰 건데 그래도 역사학에서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써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고요. 건축과 조각으로 가죠. 고려 전기는 주로 궁궐과 사원, 즉 궁궐 건축과 사원 건축을 했다면, 이 고려 후기로 가서는 중요한 게 고려 후기죠. 고려 후기 건축물은 현재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만드는 방법에서 주심포 양식에서 다포 양식으로 변화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93쪽에 보시면 고려의 건축 양식 표를 넣어놨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심포와 다포라는 왼쪽에 두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과 지붕을 연결하는 부위에 보면 뭐 이렇게 별표 모양 같은 게 있거든요. 화살표 모양 같은 게. 그걸 포라고 하는데, 주심포는 기둥 하나에 포가 하나인 반면 그 옆에 있는 거 보면은 기둥과는 별도로 포가 여러 개가 촘촘히 박혀 있거든요. 이걸 다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포가 보기엔 화려하고 좋고 주심포는 좀 심플하죠. 뭐 이런 측면인데,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주로 이제 주심포였는데 고려 후기로 가면서 다포 양식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주심포 양식, 고려 중기나 이제 전기인데 전기권 남아있지 않으니까 중기 정도 보면 봉정사 극락전, 그거 밑에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이제 수덕사 대웅전 같은 게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은 이제 성불사 응진전이 있는데, 이 다포 양식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조선시대 궁궐들이 다 다포죠. 화려한 곳이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지붕의 양식, 뭐 팔짝 지붕이다, 맞배 지붕이다, 우진각 지붕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게 뭔지 정도만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맞배 지붕이다, 팔짝 지붕이라는 용어가 선택지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탑인데요. 뭐 전기육이 나왔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밑에 탑이 4개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층수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다층탑이다. 특히 그 중에 원각사 10층탑. 원각사 10층탑이 없나요? 여러분 그 네 번째 있고 있잖아요. 네 번째 게 경천사 10층탑이 아니고요. 이게 월정사 원각사 10층탑인데 이거 잘못했네요. 원각사지 10층탑인데 이것이 경천사 10층탑인데 맞네요. 죄송합니다. 경천사 10층탑인데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이 경천사 10층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다 갖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1층에 들어가면 거대한 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탑인데요. 원나라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원각사 10층탑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무래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승탑은 여전히 만들어진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승탑. 고승들의 사리를 모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승탑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승탑이 대부분 그 고달사지 승탑 같은 고전적인 걸 팔각 원당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가 대부분인데 지광국사 승탑, 지광국사 현묘탑이라고 그래요. 국보죠. 이와 같이 화려한 탑을 만든 적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불상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기억. 대체로 신라양식을 계승했는데 균형미나 조형미가 부족하고 자유분방하고 향토적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호족들이 문화의 중심이다 보니 지방적 색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불상을 각 호족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조형미가 좀 떨어지죠. 밑에 보면은 고려 초기에 철불이 보입니다. 충국리 철불 보이죠. 근데 좀 웅장하긴 하지만 조형미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좀 옆으로 키워놨습니다만 사실은 되게 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촉사 불상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림으로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넘기십시오. 고려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청자인데 청자하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상감청자거든요. 상감이란 기법을 쓴 거. 그래서 밑에 보면 알겠지만 시기가 중요해요. 이거는 상감청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 12세기 중엽, 즉 무신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부터 이제 무신 정권까지 독자적 상감법 이렇게 얘기됐는데 그 12세기 중엽 우리 아까 무신 정권 117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150년대부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순수청자, 그 이후에는 상감청자고 그 시기를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 고려 말에 가서는 분청사기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분청사기가 조선 초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전칠기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데 그 밑에 설명은 상감, 은입사, 나전칠 기법의 공통점인데 결국 뭐냐? 상간기법이란 거예요. 그것이 도자기가 됐던 또는 청동 제품이 됐던 목 제품이 됐던 홈을 파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림 형태를 한다든가 하는 식의 그걸 상간기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95쪽입니다. 글씨와 그림인데요. 서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 전 딱 한 문제 봤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보지만. 보통, 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초까지만 해도 왕이지체가 유명했던 반면, 지금 고려시대잖아요. 전기에는 구양순체, 그 다음에 후기에는 송설체라고 하는데 몰라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거는 고려시대에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조선 전기 그림도 극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쯤 돼야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거의 없는데, 거기 전문 화원들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요. 이령이란 사람은 예성강도라는 것을 그렸다고 하는데 현재 전하고 있지 않고, 이 예성강도의 그림은 중국 송나라까지도 알려졌다고 해요. 그의 아들도 이광필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림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후기는요, 거기 보니까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밑에 사진이 일부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현세구복적 불교행을 불화가만이 그래도 불화 별표 3개 하시고 13세기라고 써놓으세요. 13세기에 불화가 크게 유행한다. 그러니까 고려는 주로
불화가 유행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음악 같은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고. 자, 결국 여기까지 해서 전체의 그 문화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문화를 물어보면서 또는 유물이나 이런 거 사진을 잠깐 보면서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것이 만들어진 시대의 정치적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뭐 소방지기 문제가, 공개가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공개하기로 돼서 이제 문제가 공개되면은 여러분이 좀 더, 가이드라인을 잡기가 쉽지만은 그동안 그 보건 문제들을 꾸준히 봤을 때는 그림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오는 그림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새롭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저도 그림을 교재에다 집어넣게 됐습니다. 96조 조선 유교사의 성립으로 가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이제 고려 말에 건문세족하고 그다음에 신진사대부. 근데 신진사대부가 온건파하고 혁명파로 나눠진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혁명파가 조선을 건국한다. 1392년. 온건파는 낙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흐름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조선 전기를 근세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시대구문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는데요. 자, 고려 멸망 과정 볼까요? 최영과 이성계가 대립했습니다. 천령위라는 거를 명나라가 설치하겠다는 걸 놓고 우리나라 북쪽 지방까지 일종의 이거는 이제 연락기구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최영은 이번 기회에 요동을 정벌하자. 명나라와 한판 붙자는 얘기고 이성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위화도 회군을 하죠. 1388년에. 이 이야기는 자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이성계가 회군을 했어요. 그러면 신진사대부가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거겠죠.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사대부들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거기 나왔잖아요. 왕조 교체를 주장하는 급진개파와 고려 왕조 틀 안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온건파로 분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온건파 누가 있을까요? 이색, 정몽주, 길재. 그리고 혁명파 정도전, 조준, 권군. 뭐 사실 정몽주와 정도전이 이제 동문수학한 선후배고요. 이색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이제 스승이 되는데 어쨌든 이색이 죽고 나서는 정몽주와 정도전의 이제 그 차이가 아닐까요? 근데 아주 정몽주는 정도전은 자기보다 연상 나이가 위였던 정몽주를 깍듯이 모셨고 자기 스승처럼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그 은혜를 이룰 수 없다 했는데 서로 정치적으로 나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몽주는 죽음을 이루게 되죠. 자, 신진사대부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의 차이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급진개혁파는 중소지주인 반면 온건개혁파는 상대적으로 대토지를 갖고 있죠. 좀 더 보수적 경향이 많겠죠. 그리고 그 구성도 온건파가 다수예요. 하지만 혁명파는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역성혁명. 왕실의 성을 바꾸자. 이제 왕실에서 이씨로 바꾸자는 거죠. 역성혁명을 주장했고, 온건개혁파는 고려 왕조를 소화하자. 이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급진개혁파는 전면적으로 토지를 개혁해야 된다. 지금 고려는 썩었다 말이지. 건문세족의 토지 지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봤던 반면, 온건개혁파는 토지개혁은 찬성하지만 과정법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달랐죠. 이런 상태에서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고 위화도 회군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급진개혁파가 전제개혁을 합니다. 전제개혁, 즉 토지개혁이죠. 과전법을 공포한다. 별표 3개죠. 과전법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토지제도 다시 짠 거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수조권 줬던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얘기했습니다는 토지를 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토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는 세금 받을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준 건데 그걸 모두 무효로 하고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건문세족은 뭐 사실상 위화도 회군과 뭐 지금 말한 과전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과 그친파 사대부가 이 온건 사대부를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88년에 위화도 해군으로 혁명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전법의 시행으로 1389년이죠. 과전법의 시행으로 그 경제적 기반도 확보하는 자 이런 정책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 뭐 민주주의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뭐 집권 세력이 바꿔지고 하는데요. 사실 경제적 기반이 바뀌지 않는 한 큰 힘을 쏟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반 재벌들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는 쉽게 꾀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정치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염두에다 둬야 될 거예요. 97쪽입니다.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정비인데 이미 뭐 조선은 이성계라고 하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는 장군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이미 충분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국왕들의 왕대사는 뭐 왕권 강화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를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조선 전기의 왕대사는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뭐가 출제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뭐 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다 좀 꼼꼼히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좀 이제 중요한 것들 선생님하고 정리하죠. 일단 태조입니다. 새로운 정치 질서를 확립한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부터 잘 좀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뭐 하나만 읽어보자면 개국공신 정도전은 중국의 이상적 정치 교훈 주례를 참고로 조선 경국전 경제분감 등을 저술해서 민본주의적 통치 규범을 마련했으며 고려 국사를 편찬하여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혔다. 그러니까 결국 초기의 국가 건설의 주역은 밑에 나오는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이 되겠죠. 조선 경국전과 그 다음에 경제문감, 고려 국사 이런 말들은 정도전의 저작이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거기 니은에 보면 조준 등에게 조선 최초의 통일 법전인 경제육전을 편찬했다. 그런데 조선 경국전이나 경제분감은 뭐 이거는 법전이라고 하기 힘든데 최초의 통일법전은 경제육전, 조준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를 했다. 그 다음에 뭐 군사적으로는 사병을 혁파하고 의흥 3군부라는 걸 설치했다. 뭐 그 정도죠.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 그래서 태조가 그리고 정대존이 꿈꾼 거는 아무래도 재상 중심의 왕은 권한이 이제 강하죠. 그런데 이제 군림은 하는 상태. 그래서 실제 일은 재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맨 밑에 5번 동그라미 5번 보면 방원, 태종이 이제 나중에 태종이 되는데 이 방원이 주도한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남은, 방석, 방번이 죽죠. 정도전이 제거됩니다. 정종에게 양의를 하고 이제 물러나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재상 중심의 왕권 강화를 꿈꿨던 정도전 세력이 몰락하고 국왕 중심의 왕권 강화를 지향했던 태종 이방원이 정권을 잡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태종으로 넘어가죠. 뭐 사실 정종은 왕으로 이제 한 2년 있었는데요. 사실 정종이란 묘호도 받지 못해요. 나중에 조선 중기 이후에 나중에 가서 정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실상 통치권자는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의 동복형이긴 했지만 정종은 실권이 없었고요. 태종은 왕권 강화를 합니다. 사병을 철폐했고 사관원을 독립시키고 동그라미 조선에 3사가 있잖아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중에 지금 사관원을 독립시켰다. 그 의미, 사관원의 독립의 의미는 뭘까요? 자, 국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중서문화상의 낭사, 고려시대 기억나죠? 그들을 독립시켜서 아예 사관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관원은 하는 일이 뭐야? 바른 말 하는 거예요, 바른 말.
출근해서 바른말 하는 겁니다. 근데 바른말 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어요. 국왕한테.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면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출근 시간도 자유롭고 궁궐에서 술 먹고 술주정을 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왜? 어차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있는 사람들을 사관원에 들여오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태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전 사업을 했고요. 거기 보니까 니은에 보면 국가재정확보책으로 해서 호패법이죠. 별표 3개죠. 호패를 차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패법 하면 두 왕을 기억해야 돼요. 일단 태종. 그리고 그 호패법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던 영조 때 호패법. 이렇게 둘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기타 제도의 정비인데 그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금속활자입니다. 주자소. 조선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활자가 이제 갑인자인데 그건 세종 때 만들잖아요. 그 세종 이전에 주자소에서 개미자라는 걸 만든다. 정종 때 개경으로 다시 천도를 했다가요. 태종 때 한양으로 재천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유명한 악법 중에 하나죠. 서얼차대법, 삼가금지법. 서얼차대 뭐 여러 소리 있습니다만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양반이 아닌 경우 그 자식들에 대해서 서얼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과거 응시권을 박탈했어요. 아마 정도전이 이제 굳이 따지면 서얼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종이 정도전을 미워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전체의 답이 될 수는 없고요. 그런 면도 있었겠죠. 삼가금지란 건 뭐예요? 여자가 3번 결혼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재가는 돼요. 재가는 되는데 삼가를 금지시켰어요. 물론 성종 때 가서는 재가마저도 금지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 유명한 우리 성군이죠.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대왕 가기 전에 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 하나는 기억해야 되겠네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그런 내용은 안 나왔는데 그게 좀 나중에 이제 심화교재에서 아마 얘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태종 같은 데는 육조로 하여금 직계를 하게 했어요. 이거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상인 영의정이 있지만 영의정의 권한은 축소되고 육조로 하여금 즉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직접 국왕에게 보고하는 만기 칠남이라고 모든 걸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육조 직계제라다. 거기 좀 그 왕권 강화에 육조 직계, 밑에 그 디귿에 있군요. 육조 직계제를 별표 3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왕권 강화책 육조 직계제 디귿에 있잖아요. 빠질 리가 없죠. 그걸 별표 3개 하시고요. 세종입니다. 거기 정치본 모범적인 유교정치 구현을 위해서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표방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자, 니은 기억이 중요한데요. 육조 직계제를 폐지하고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죠. 그러면은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거든. 그러니까 요 차이를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영의정 말 그대로 수상이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웬만한 일은 직결을 해서 직접 처리를 하고 아주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국왕과 협의하는 식을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국왕은 여러 분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려고 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죠. 육조 직계제하고 의정부 서사제 그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뭐가 있을까요? 뭐 집현전 설치, 당연 이제 학술 연구기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대외 정책으로는 쓰시마를 정벌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는 개의약조 나중에 이제 체결합니다. 개의약조는 이제 일본과의 교역량을 좀 줄여보려고 한 거예요. 너무 교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개의약조라고 하고요. 사군과 육진 개척하고요. 근데 하나만 좀 얘기하자면 쓰시마를 정벌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토 확장 행위인데 이러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중국에 보고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군 육진 개척 그러니까 그냥 사군과 육진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만주까지 들어가서 아예 여진족을 다 저까지 밀어버리죠. 뭐 강까지만 가면 됩니까? 건너가서 다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중국에게
명나라에게 허락을 미리 다 받습니다. 그런 내용은 안 가리키죠. 자, 경제적으로는 공법제도인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별표 3개죠. 즉 전세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정하게 하는 것, 그걸 공법이라고 하는데, 기억해 보니까 전제상정소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연구의 연구 끝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육등전을 구분한 전분 육등법을 한다. 토지의 등급을 6등급, 공법 상종소를 두어 그의 흉풍에 따라 1결당 4에서 20도를 걷는 연분 9등법을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전분 6등과 연분 9등에 따라서 그 등급이 결정되면 적게는 4결, 1결당 4두, 그 다음에 많게는 20두를 걷게 하는 아주 대단히 합리적인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법을 만드는데 무려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걸렸고 약 18만 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오늘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꼭 되짚어봐야 될 세종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의창제도 실시했고, 문화적으로 보면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과학기술 발달과 민족문화, 별표 셋이죠. 대부분 이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과학에 가서 문화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훈민정음창제는 뭐 빼놓을 수가 없는 업적이죠. 집현전과 같이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스스로 집현전의 반대와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만들어낸, 이게 우리 역사의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했다면 대단한 천재 아닐까요? 예. 훈민정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훈민정음 창제한 날이 10월 9일 한글날 아니에요. 하루 놀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다른 국왕들 중에 놀게 해준 사람 있어요? 대단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뭐 경자자, 갑인자, 근데 그 중에 갑인자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금속월자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이 조선 전기의 책들은 지금도 TV쇼 진풍명품에 나오면 값이 높게 평가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아주 높은 값 받는 게 갑인자로 찍은 책입니다. 거의 갑인자 찍은 책이 완결이 되면 거의 보물급이에요. 그럴 정도는 희귀한데 갑인자입니다. 주자소가 있었다는 얘기죠. 밑에 뭐 농사직설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 농사직설은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전통적인 농사법을 총정리한 거죠. 농사직설. 전국의 프로페셔널 파머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들의 노하우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저술이 있는데 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의 수시력과 명예 대통령을 바탕으로 칠정산 내외편, 즉 달력을 편찬합니다. 달력은 어디서 만듭니까? 어떤 학생이 인쇄소요 이러는데요. 그거는 이제 달력의 표고요. 원래 달력의 의미는 천문을 관측해서 날짜표를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은 천문대에서 만드는 거죠. 그 달력, 칠정산 내편을 만듭니다. 즉 한양을 기준으로 정확한 역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됐고요. 이때 당시 역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그 다음에 중동,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상당히 정확한 역법을, 물론 거친 역법을 만드는 거야 뭐 많죠. 1년에 뭐 하루씩 차이 나고 이러면 이거 말이 되겠어요? 근데 이 칠정산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물론 요즘 쓰는 것보다는 오차가 있습니다. 추구기를 만들고 앙부일구 해시계 만들고 자경루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아학을 정리하고 밑에 나오죠. 정간보라고 음표, 정간보는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음표예요. 전통 음표로 정간보로 곡을 써놓으면 나중에 재생이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불교 종파를요, 교종과 선종으로 통합 정리합니다. 36 본산제, 본산에 속하는 그 절을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하여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상으로 이 세종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문종과 단종 시대 여러분 좀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조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세조는 말 그대로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왕권을 이제 왕위를 찬탈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그 왕권을 찬탈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하들에 의한 권에 의해서 이게 국왕이 좌우되다 보니 왕권이 약해졌다.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권하자마자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즉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로 다시 돌아가죠. 왕권 강화입니다. 집현전을 폐지하고. 하지만 경국대전 편찬에 착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에 있어서는 조선의 직전법이란 걸 시행해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바꿔요. 과전법의 원칙을 바꿨어요. 직전법으로. 이것도 우리가 정치적 의도를 봐야 돼요. 자기를 따르는 공신의 무리, 자기를 도와준 무리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는 토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토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강경도감을 둬 불경을 간행하고 원각사를 중건해서 원각사 10층탑을 세우고, 즉 불교에 상당히 귀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세조죠. 아무래도 마음이 좀 아팠겠죠. 자기 조카 죽이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에 관한 사료 2개를 넣어놨습니다. 보죠. 해설을 보면 밑에 세종이 실시한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세조가 실시한 육조 직계제는 왕권의 강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의정부 서사제는 중종 이후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의정부 서사제로 가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01쪽으로 가면은, 자, 조선의 문물을 거의 이제 완비하게 되는 성종이라는 임금의 왕대사가 지금 나왔죠. 유교 정치체제 재정비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보면 니은에 보면 경연을 활성화하고 언론을 높여서 홍문관을 설치한다. 자, 3, 4의 기구. 사간원은 태종 때였는데 홍문관은 성종 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현전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집현전이나 이름을 안 쓰고 홍문관이나 이름을 썼습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완전히 이제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하고요. 사림파를 등용하는데, 사림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이 낙향한 세력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게?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은 훈구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중심이었는데 사림을 등용한 게 바로 성종 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김종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인물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사림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김종직을 등용하면서 사림들을 이제 많이 등용한다. 유교적 사회 기풍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불교 억압에서 도첩제를 폐지합니다. 이 도첩제란 거는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 승려가 되면 세금을 안 내거든요.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세금을 내라. 그래서 돈을 받고, 세금을 받고 승려가 될 수 있는 증명서를 줘요. 이걸 도첩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태조 때 시행이 됐는데 아예 이걸 폐지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승려가 되는 걸 금지시켰답니다. 법적으로는. 거기 유양소의 부활 이런 거 있는데, 그 과부제가 금지 아까 설명했잖아요. 대신들이 반대가 무지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일찍 죽고, 그러면 자기 딸이 과부가 됐는데, 재가를 못 하잖아요. 재가 금지해보면. 얼마나 딸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신들이 아주 일괄적으로 반대를 해요. 근데 성종이 이상할 정도로, 실록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여기에 집착합니다.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성종이. 다른데 되게 후덕했던 분인데, 그래서 재가를 금지시켰어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재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식들은 과거 응시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얘기 뭐야?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재가를 이제 꿈꾸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국가적 편찬 사업입니다.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지리서, 동국통감이라는 우리나라 통서, 역사를 만들죠. 2가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예. 기타 관수강급제 같은 세금제도 걷는 제도를 바꿨어요. 국가에서 직접 조를 거둬 관리에게 지급해서 관리들의 수조권 남용을 막은 겁니다. 추수 처리되게 되면 우리 과전법에 의해서 나한테 관리들한테 토지 지급됐잖아요. 그럼 추수 처리되면 그곳에 가서 세금으로 내야 될 부분만큼 자기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직접. 근데 가가지고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농민의 수탈이 문제가 되자 세금을 우리가 이제 수조권 준 거 있잖아요. 그 분량만큼 관청에서 거두어서 관리에게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뭐 오가 작통법 같은 것도 하죠. 밑에 보면요, 조선시대 법전을 편찬해 놨어요. 이건 많이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예. 조선 경국전, 경제 육전인데 사실 조선 경국전보다는 최초의 통전이 가장 전체를 이렇게 총괄하려고 했던 것은 조준의 경제 육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 그리고 영조 때 속대전이죠. 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읽은 영조실록과 여러 논문에 의하면 영조는 자기의 최고의 업적이 속대전 편찬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경국대전이 편찬되고 불과 200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법이 만들어졌는데 정리가 안 됐거든. 이거를 정리한 게 속대전이다. 그리고 이제 정조 때 대전 통편, 흥선 대원군 때 대전 회통.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렇게 법전들을 많이 편찬하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시록을 편찬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조선경국전과 경제육전, 그리고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은 어느 시대 어느 왕인지를 꼭 구분하세요. 지문 같은 거를 읽다가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시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넘기세요. 102쪽인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왕대사 앞에 살펴봤습니다. 고려 초의 왕대사는 왕권 강하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 초의 왕대사는 뭘까? 여러 업적이잖아요. 어느 왕의 업적이 뭐냐? 좀 복잡하죠? 할 수 없습니다. 좀 외워야지. 딱 나오는 것만 짚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저쪽에서 이상한 게 하나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혼란스럽죠. 네. 자, 이번에는 통치 조직의 정비입니다. 앞에서 봤지만 제도사,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이라는 거죠. 일단 뭐 중앙관리 구분,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넣어놨어요, 제가. 동반과 서반, 무반, 양반입니다. 문무 양반 제도고, 특히 무반의 경우에는 무가가 실시되는 바람에 아주 이제 이 고려 시대에 비해서는 위상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18품에 30개를 나누죠. 품계는 9품이에요. 정종이니까 18개, 18이죠? 근데 그 품을 또 한 품당 높낮이를 개를 2개 줘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30개로서 등급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30개 맨 마지막에 개에서 최고 개인 이제 보국, 숙록, 대부까지 그 개라고 하는 것이 30개가 됩니다. 영의정이 받는 개부터 최하급 관리 받는 게 이제 30단계를 갖게 된다. 보통 당상관, 참하관 같은 것도 있어요. 정 3품 이상을 당상관, 6품 이상을 당하관, 당상관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정 3품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당하관은 다시 6품 이상은 참상관, 7품 이하는 참하관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입는 옷도 달라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면 빨간 옷 입은 사람 나오는데 빨간 옷 입은 관리들은 붉은색 입잖아요. 분홍색 같은 거. 당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품. 지금으로 따지면 국장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지금 따지면 뭐 관리관급이나 국장급 되겠네. 거기 보면은 행수제와 상피제. 행수제는 몰라도 되고요. 상피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관직을 나갈 때 자기와 관련된 지역에 지방관 못 나가는 거. 자기 형이 예를 들어서 형조 판서면 동생이 과거에 합격해도 형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걸 상피라고 합니다. 같이 친한 사람들끼리, 친족끼리 같은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자, 밑에 중앙 정치조직, 의정부와 육조 시스템이죠. 네. 그 육조가 뭐 쭉 있습니다만 옆에 보면 속암은 뭐 엄청. 그러니까 육조 밑에 또 관청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뭐 여러 20여 개가 넘는 부처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냥 정부 투자기구 이렇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중앙통치기구에서
승정원은 왕명출납, 의금부는 대역죄인을 재판하는 왕의 사법기구. 그러니까 이거 묶어서 왕권 강화기구고. 자, 이렇게 왕권만 강화하면 되겠습니까? 지나친 권한 강화를 막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걸 3사라는 기능, 언론 기능이 담당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대간이라고 불렸다고 그랬잖아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인데 그 중에서도 사헌부와 사관원은 양사라고 불려요. 양사. 사자가 2개 들어가잖아. 사헌부는 원래의 업무는 관리 감찰이고 사관원은 원래의 업무는 간쟁, 발음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힘을 합쳐서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간쟁을 하게 돼 있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국왕이 물러가라 그래도 저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양사. 근데 그 양사에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같이 양사와 힘을 합쳐서 간쟁을 하는 부서가 바로 홍문관이 되는 거죠. 이 홍문관은 원래 국왕의 그 학술 연구기관, 자문기관이에요. 특히 그 중에 이 홍문관은 경연이라고 하는 이 같이 국왕과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3사가 언론 기능을 꽉 장악함으로써 중하위직 관리들의 임명이라든가 이런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군요. 예. 그러면요. 하나 또 물어봐요. 우리 고려시대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 3사 관리는 누가 임명하냐? 자, 3사 관리의 추천권은 뭐 거기 이제 3사의 이제 그 장들은 말고요. 그 밑에 하급 관리들이죠. 추천권은 2조의 전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볼까요? 2조의 전랑. 원래 2조라고 하는 데는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인데요. 전랑은 이제 정랑과 좌랑, 6품과 7품, 한 6명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다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 전랑은 3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야 3사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위에서 아무리 판서나 영의정이 추천해도 이들이 거부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랑은 또 누가 임명하냐? 전랑은 스스로 임명자를 자기 후임자를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5품과 6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직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급이거든요. 중앙부처에. 그런데 이들이 각 아주 중요 부서, 언론기관의 사람들을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임명은 누가 한다? 자기 스스로 남에게 후임자를 지명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부 구조에서 그들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찰과 비판 기능을 정확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다 했어요. 밑에 의정부 6조 했고요. 다 쭉 했는데 언론과 감찰기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 중시 보죠.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탄핵하는 기능, 왕권의 전제를 막고 신권의 독점과 부정을 막기 위한 것으로 3사가 담당을 했다. 조선 정치구조의 핵심이다. 그 중에 이제 홍문관이 담당했던 경연 같은 거는요. 왕과 대신이 참여한 학술 세미나입니다. 일종의. 국왕의 고문, 물어보는 것에 대비하고 정책 협의를 통해 왕권을 견제했습니다. 세자를 교육하는 것도 서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홍문관에서 담당하죠. 그래서 홍문관은 경연이라고 하는 것, 아침에 한 번, 점심에 저녁에 원래 3번 하기로 돼 있어요. 국왕들은 경연 싫어하거든요. 대부분 여러분처럼 경연을 싫어하는데 이제 특별한 분이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세종대왕은 보강을 요구해요. 보강, 정조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경연, 홍문관이다 좀 알아두시고 아무래도 공부하면서 이제 정치에 잘못된 같은 걸 넌지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경연에 참가한다는 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국왕하고 같이 공부하는 건데 사실 요즘도 뭐 대통령 자주 보는 사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리고 또 뒤집어 읽으면 끝발, 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의 모든 선비는 거의 홍문관에 들어가는 걸 하나의 목표로 삼게 된다. 아무나 못 가요. 홍문관에. 뛰어난 관리들만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홍문관의 책임자를 아까 홍문관 대제학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제학은 조선에서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예. 왜? 가장 선비들다운 선비들 중에 최고 책임자니까. 자, 그 다음에 서경권을 갖고 있었죠. 103쪽입니다. 우리 아까
고려 시대도 얘기했죠. 오프미아의 당왕을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양사의 대관들이 담당을 했는데요. 고려 시대에는 1품에서 9품까지가 대상이지만 조선은 오프미아의 관리에게만 적용되었어요. 어쨌든 이들이 전하하고서 반대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기타 기구는 뭐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는데요. 국립대학은 성균관이 있네요. 그렇죠? 실록을 편찬하는 춘추가 늘 있었습니다. 밑에 대관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네. 해설 한번 볼까요? 대관에 대한 내용. 대관은 사원부의 대관, 관리감찰, 즉 어사대의 관원과 사관원의 간관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요. 이들과 홍문관을 갖춘 3사의 관원은 벼슬도 높지 않고 실권도 별로 없었으나 학문이 뛰어나고 성품이 강직한 젊은 관원들을 채용하여 이곳을 거쳐야만 판서나 정승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관례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 성적이 우수해야 진출할 수 있었는데 맑고 중요한 자리라여 이러한 직책에 나가는 걸 청요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근데 이들은 프라이드를 갖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왕권과 신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 3사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온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